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강의를 맡게 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김영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류관리사에 도전을 하고 계신데 여러 번 도전하지 마시고 단 한 번 도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가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강의도 하고 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물류관리론 제1차식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는 몇 가지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격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류관리론 이 과목의 경우에는 여러분께 첫 번째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반드시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대충 해가지고 약간 혼돈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정답을 맞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를 하시고 정답을 맞추는 그런 연습 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류관리론의 과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시별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해서 출제 빈도가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제 경향을 꼭 반영을 하셔서 어떤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은 졸릴 때 살짝 넘어가도 되는, 왜냐하면 40문제 중에서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 꼭 반영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왔던 문제들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은데 방법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은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여러분 스스로 판정, 결정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하신 거고요. 그러면 한 번에 합격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목별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쉽게 맞출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2분을 투자해도 내가 이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자신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요령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패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리적으로 자신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숫자가 아닌 문제를 먼저 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공부했던 문제네? 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수리 문제가 나왔다.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찍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틀린다고 합격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리적인 문제 풀다가 틀려서 시간 뺏기고 그리고 자신감도 상실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한 문제 정도 내가 출제자를 위해서 내가 예의상 틀려줄게.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가도 그 시간을 다른 문제를 푸는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점이 문제가 아니고요. 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바로 1차시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그걸 하나를 먼저 써놨으면 좋을 뻔했네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요. 제 1차시 물리의 정의 기능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특히 정의와 기능 이 부분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 부분과 기능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물리의 정의, 개념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통 한 우리가 28차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내용에 대해서 물리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기능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 개념적인 부분과 물류와 상류와의 관계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의 개념이요. 먼저 유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첫째, 물류. 두 번째, 상류. 세 번째, 물류, 상점 유통, 물정 유통.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유통, 상류, 물류, 상점 유통, 물정 유통. 이 5개의 차이가 뭘까요? 예, 어떤 분은 뭐 그게 말장난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넓은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은 물류와 상류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 거고요. 보통 물정 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질 않죠. 뭐 긴 단어들하고 요즘에 다 막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물정 유통 대신에 물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상점 유통, 상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상류와 물류를 포함한 단어가 유통입니다. 자, 내가 백화점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뭔가를 샀다. 이게 유통일까요? 상류일까요? 물류일까요? 네, 이런 경우는 상류에 맞겠죠. 물론 유통도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물류 창고에, 물류 센터에 갔습니다. 아니면은 터미널, 그러니까 이제 CY 같은 컨테이너 터미널 이런 쪽에 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게 물류에 해당될까요? 상류에 해당이 될까요? 예, 이런 경우는 물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상거래와 관련됐다. 그러면 상류입니다. 대신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고 물품의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물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유통. 물류와 상류를 포함한 넓은 개념입니다. 재화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사회적인 물리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상류와 물류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화의 소유권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옵니다. 판매라고 하는 부분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물류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상거래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류는 재화의 매매에 의해서 재화의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이전해 나가는 상거래 활동을 말합니다. 좀 더 친절하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써놓으시면 이 상류를 구분하시는 데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두 번째, 물정유통, 물류. 물정유통,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정보 요거를 따로따로 관리할 때를 보통 물정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물정유통이라고 하면 촌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유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재화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상거래가 이루어졌나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재화만 이동했을 뿐입니다. 재화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물리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재화의 효율을 증대시켜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용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해결해 준다,
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 공간적 부분부터 볼까요? 특히 물류에서 운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줍니다. 움직여줍니다. 화물이 발생한 장소, 상품이 생산된 장소와 소비되는 장소 요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요거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줍니다. 장소적 효용 창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공간적 격차를 해결해 줍니다. 시간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생산된 시점과 소비되는 시점은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즉석식품을 빼놓는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요 갭이 존재합니다. 생산되는 시점과 소비되는 시점. 특히 여기에서 물류에서 보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건 이러한 시간적인 격차를 해결해 줍니다. 시간적 효용 창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처럼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물리적으로 극복해 준다. 물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물류다라고 정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류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산과 소비 간의 공간적 격차 극복해주는 수송. 수송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운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또 시간적인 격차를 해결해주는 하역이나 보관. 상품의 외형 또는 거래 단위를 변형시켜주는 유통, 가공, 포장입니다. 그래서 뭐 20kg짜리 양파를 소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과일 같은 경우,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큰 박스로 왔는데 이것을 소포장을 해서 라벨도 붙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통, 가공 이런 의미죠. 자, 이것처럼 외형 내지는 거래 단위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보통신, 즉 물류정보라고 표현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표준화 정보 활동을 포함한 이와 같은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물류가 포함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류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아직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운송이나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이와 같은 물자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물류 활동에 한정해서 물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물류가 요것만 물류다 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좁죠. 반품이 이루어졌습니다. 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반품 물류, 폐기 물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점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수발주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물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술발주라든지 재고 이와 같은 물류 관련 활동, 거점 배치 계획, 재고 계획, 생산 및 구입 지시 등에 대한 물류 정보 활동, 판매와 관련된 물류뿐만 아니라 상품의 매입, 원재료 조달 관련된 물류, 반품, 리사이클 이러한 모든 부분까지도 물류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로지스틱스로 더 발전된 SCM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죠.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보통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고객 서비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송이면 운송, 보관이면 보관, 이거 따로따로 관리했던 자, 그런 경우를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으로서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운송비가 올라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른 물류 활동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고객 서비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게 로지스틱스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범위도 더 넓어지죠? 자, 여기까지 로지스틱스까지 하게 되면 특정 기업 내에서의 물류 활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 내에서 물류 합리화를 해서 물류비를 많이 줄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는 외부 기업하고 좀 협업을 좀 하자. 그래서 외부 기업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하는 고려를 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요 앞에다가 G자를 하나 더 써놓기도 해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GSCM. 예, 어느 용어든지 사용해서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기원 발전. 좀 여기는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프랑스에서 이 로지스티크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 군수품 보급해주는 부대에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군수품이라고 하면은요, 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 그런 품목들, 그렇지만은 전시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항상 모든 품목 제어 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병참 쪽에서 물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쇼라고 하는 학자는 경영활동을 생산, 유통활동, 그리고 조성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이 유통활동을 수요 창출활동과 물적 공급활동, 주로 요즘은 물적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잘 안 쓰죠.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여기서 이 물적 공급 활동을 유통 활동의 구성 요소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물류 체계가 어떻게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이 판매 물류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클락이라고 하는 학자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 지금 이제 정년을 은퇴하신 분인데 물적 유통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쓰면서 일본 물류를 한국에 이제 소개를 하셨던,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즉 물적 유통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케팅 기능을 교환 기능, 물적 공급 기능, 보조적 기능, 조성 기능 이렇게 구분하고 이 중에서 물적 공급 기능을 교환 기능에 상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마케팅 협회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잡았냐? 생산의 최종 시점에서부터 소비 시점까지, 소비 지점까지 원자재, 중간재, 완성재 그리고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 관련된 흐름과 저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자, 그에 대한 계획과 수행, 통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물류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고요. 자, 미국의 물류협회에서는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용 또는 소비 단계 이르기까지 재화의 흐름을 취급 그리고 관리하는 것,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물류 용어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의 로지스틱스 협의회에서는 이제는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네요. 고객 서비스, 물류 서비스가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고객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서 생산 지점에서 소비 지점까지 원재료나 반제품, 완제품 관련 정보의 흐름과 보관을 효율적이면서 비용, 즉 물류비겠죠? 물류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을 입안하고 실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물류를 정의를 했습니다. SCM 전문가협회에서는 SCM의 한 부분이다. 물론 SCM과 물류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은 이제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물류, 그리고 영물류, 상품 보관, 서비스 관련 정보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일본 쪽에서는 약간 기업보다 그 공공기관 쪽에서 특히 그 통계라고 하는 통계를 위해서 사용됐던 이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생산된 재화를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수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자, 이와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다라고 물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 쪽에서는 운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안 쓰죠. 다 수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혼용이 돼서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물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여기서 하나 잘라줘야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화가 어떤 부품 같은 것을 조달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산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순물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예전엔 여기까지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서 폐기될 때까지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폐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매한 이후에 마음에 안 드네요. 반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시키려고 합니다. 빈 팔레트 같은 거 이거 회수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리버스 역물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달돼서 생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과 다시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회수돼서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이나 보관이나 하역,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이런 것들을 다 물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만 물류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역물류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를 이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니즈, 소비자 기호 욕구입니다. 반영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필요한 원자재, 부품이나 반제품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한 다음에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상품의 흐름, 사후 처리, 역물류겠죠. 반품, 회수, 폐기,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을 물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유사한 용어들이긴 한데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로지스틱스 병참 용어입니다. 아까도 이제 로지스틱 이제 프랑스 부대 이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에 이 전선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보충하는 것, 또 후방 연락선 확보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보급 내지는 병참을 위한 용어로서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재료나 부품, 그리고 조달해서 고객 납품, 폐기, 환원, 회수 이르는 일관된 흐름으로 보고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의 영역은 조달해서 생산, 판매, 폐기, 반품, 회수 이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조달, 생산, 판매까지 하게 되면은 순물류를, 또 반품, 회수, 폐기 이런 부분까지 하면은 역물류도 이 물류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SCM은요. 이제는 SCM은 기업 간 장벽을 초과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류비 줄여야 되겠고 또 서비스 좀 더 물류 서비스 개선시켜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외부 기업과 협업 그리고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원재료의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별 업무 프로세스를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파악하여 기업과 조직의 경계를 넘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 최적화, 부문 최적화가 아닙니다. 전체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 기업 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 혁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용어들이 좀 나왔네요. 전체 최적화라고 하는 용어 몇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개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관리사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 개별이다, 부문별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잘못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전체 최적화, 전사적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운송, 보관, 기능별로 관리하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체 최적화하자, 전사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또 SCM을 또 이런 얘기까지 더 추가할 수 있죠. 이제는 단일 기업이 아니라 다수 기업 간 또 복수 부문 간 정보 공유, 요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쉐어링이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입니다. 정보 시스템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필요한 재화를 필요한 양만큼 또 필요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발이나 기획의 단계에서 물류 효율, 재고 관리 등을 충분히 의식한 정보 공유 전략이 어떻게 보면 SCM에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콜라보레이션, 협력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로크레메틱스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가끔 있는데 주로 이제 물류 공학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조달 물류 쪽하고 생각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류 시스템의 범위는 전체라고 할 수 있죠. 단지 운송, 보관, 하역 이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조달해서 생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고객에게 판매되고 전달이 되고 다시 역물류의 모든 과정을 물류 시스템으로 포함할 범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료, 재료의 조달 시장에서부터 생산된 제품의 판매 시장인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외 흐름과 관련된 전 과정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발생한 폐기물 재생을 위한 회수 과정, 역물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물류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적 개념 변화를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초기에는 이제 물류 관리였습니다. 각 기능별 합리화를 생각했습니다. 왜? 물류비 줄이려고. 운송 합리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보관 쪽에서, 하역 쪽에서 합리화? 그쪽 사람들의 일입니다. 따로따로 관리했습니다. 부문별로 관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로지스틱스를 가게 되면 이제는 각 기능별 합리화와 통합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효과 실현을 하기 위한 통합물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기능별로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CM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 전 단계에서까지만 해도 기업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외부 기업하고도 협업을 하게 됩니다. 물류 시스템을 어느 한 기업의 내부로 한정하지 않고 부품의 조달, 생산, 판매, 유통,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공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업체 간의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원재료를 조달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전체 공급 사슬이죠. 공급 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전체 최적화를 하기 위하여 각 주체들 모두가 협업을 하는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로 SCM이 되겠습니다. 공급 사슬 내지는 공급 체인 참여 기업 간의 코디네이션 조정과 컬래버레이션의 협업을 기본으로 해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재화 서비스 정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급 사슬 전체의 최적화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류와 물류와의 관계 아까 처음에 제가 도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상적 유통, 상류, 물적 유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가장 넓은 의미가 요 유통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상류와 물류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상류라고 하는 것은 생산, 도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거래, 소유권 이전 그런 부분입니다. 판매, 거래 행위에 대한 소유권 흐름이고 소유권의 이전 활동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하면은 많이 팔 것인가 요거에 초점을 맞추죠. 대신 물류는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비용을 줄이기,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초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간적, 시간적 이전 활동으로서 수송, 운송으로 표현해도 되겠고요.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자, 이와 같이 5대 기능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유통, 가공까지 제가 한글을 워낙 잘 써서 유통, 가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해놓게 되면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어떻게 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비비과야 틀릴까? 이것을 염두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좀 꽈서 내는, 좀 헷갈리게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좀 헷갈린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백화점, 대형 마트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대형 마트. 여기는 물류센터 내지는 물류창고 센터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물류터미널, 화물터미널로 표현할까요? 공식적 이름은 이제 물류터미널인데 법정 용어는 물류터미널이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예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예시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해당되는가? 아니면은 물류창고, 물류센터, 화물터미널에 해당되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훨씬 더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류시설에서 백화점, 대형마트를 생각합니다. 다른 뭐 유통시설도 있겠지만 물류시설은 대표적으로 물류센터, 화물터미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놓고서 이런 활동들은 절대 물류터미널에서는 안 이루어져. 예를 들어 화물터미널에서 상거래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운송 이루어집니다. 포장도 이루어지고요. 보관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요것을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고서 이제 상류와 물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류. 상거래 계약 이후에 서류나 대금 지급,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상거래 활동뿐만 아니라 상거래에 수반되는 금융, 보험, 이와 같은 간접적인 활동도 모두 다 이 상류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물류 쪽입니다. 상거래 성립 이후에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상품,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송, 하역, 보관, 포장, 물류 정보, 물류의 5대 기능 하나 더 추가하면 유통 가공, 여기까지 물류의 6가지 기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의 기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기능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분들의 주로 이제 개념, 정의 부분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상류와 유통의 관계라든지 물류정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류의 개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용어들이 Physical Distribution, Logistics, SCM 자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물류에 대한 개념 정도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류의 기능에 있어서는 말화 전에 말씀드린 5대 기능 내지는 6대 기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별표 너무 작게 달았네요. 소심하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리의 기능. 물리의 기능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소적 기능입니다. 생산과 소비와의 장소적인 즉 거리를 해결해 줍니다. 자, 물류요. 물류가 참 고마운 거예요. 물류관리사 시험 때문에 조금 머리 아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류가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과일은 이제 생산 시기가 있지만 가을에 생산되는 사과 종류, 배 종류, 또 여름에 생산되는 참외나 수박 이런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사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과는요 가을에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류에 있어서 보관 기능이 없었다, 특히 저온 창고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과를요 가을철 내지는 겨울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가을에 생산한 맛있는 사과를 저온 창고에 보관한 다음 그 다음에 여름께 먹어도요 정말 아삭아삭한 사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류가 없었다, 그 중에서 보관, 그 중에서 저온 창고가 없었다 그러면은요 여름에는 맛있는 사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우리 생활에 참 보탬이 많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자꾸 먹는 얘기만 하네요. 맛있는 수입 오렌지, 만약에 물류가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오렌지가 생산한 지역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여기에서 물류 즉 운송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맛있는 오렌지 참 먹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활에서 물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한번 그거하고 한번 연결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장소적 기능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인 갭, 거리가 존재합니다. 즉 생산되는 장소와 소비되는 장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물류에 있어서 운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효용 창출이 안 됩니다. 소비자는 불만이 많아질 겁니다. 장소적 기능입니다. 시간적 기능, 생산되는 시기와 소비되는 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해 줍니다. 가을에 생산된 사과와 여름에 먹는 사과, 요게 보관이겠죠. 요처럼 시간적인 기능을 해결해 줍니다. 시간적, 그래서 시간적인 효용 창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수량적 기능이요. 생산자의 생산 단위 수량과 소비자의 소비 단위 수량에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량 조금씩인가요? 대량 생산합니다. 소비자는요.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소포장 같은 걸 해주죠. 수량적인 기능도 해결해 줍니다. 물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품질적인 기능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는 품질의 재화를 적기에
소비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류가 해줍니다. 가격적 기능입니다. 운송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보관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에 기여하겠죠. 물가 상승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격적 기능을 또 해줍니다. 뭐 인격적 기능까지는 저는 별로 포함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생산과 소비의 인간적인 유대 기능까지, 유대 강화까지도 우리 물류가 해준다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물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유통활동, 그래서 물류활동과 조성활동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그리고 요 정보 유통활동, 요게 바로 물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거리적인 효용 창출, 장소적 효용 창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별표를 많이 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수송, 운송 같은 용어입니다. 재화를 서로 다른 두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장소적 효용 창출을 합니다. 보관입니다.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인 갭,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시간적 효용 창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하역이 있습니다. 하역역, 물건을 내리는 거, 여기 하역이죠? 그러면 물건을 올리는 건 뭔가요? 창고에 넣고 꺼내는 거는요? 그 중에 하역이 뭘까요? 네, 하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트럭에서, 즉 운송 차량, 운송 수단에서 내리고, 올리고, 창고에 넣고 꺼내고,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을 다 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역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되고요. 돈을 발생시킵니다. 비용을 발생시켜요. 자, 수송과 보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취급활동, 상하차, 입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포장입니다. 제품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고요. 상품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보통 우리 여기까지를 공업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류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밑에 이 부분을 상업 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해야 소비자가 잘 사갈까?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를 상품 가치 제고를 하는 상업 포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류 측면에서는 그거보다는 위에 두 가지 제품을 보호하고 물류 활동에 있어서 취급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가공이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간단한 가공, 생산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기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품의 간단한 가공이나 조립, 재포장, 주문에 따른 조정 작업 등 동일 기능의 형태 이전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라벨 붙이는 거, 소포장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물류 정보, 물류와 관련해서 재화의 흐름에 반드시 수반하여 흘러다니는,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물류 정보이죠. 그래서 물류 정보는 항상 화물의 흐름과 같이 동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도착했는데 정보가 안 왔다. 이것이 아니라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정보가 먼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수송, 운송입니다. 재화의 두 지점,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이동시키는 건데, 이 수송 활동을 통해서 생산 활동 증진, 시장 확대, 물자의 편제 완화, 물가를 평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운송에 있어서는 무엇, 어떤 상품, 어떤 화물을 언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어느 정도 양만큼, 어디까지, 거리, 얼마의 운송비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운송 방법,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운송기관에는 각각 장단점,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운송수단을 최적의 운송수단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화물 운송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운송을 또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운송업자를 이용할 것인지 이것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화물을 내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다. 자가 운송 부분이죠. 아니면 외부 전문 기업들에게 운영한다. 물류 아웃소싱이라도 할 수 있고 제3자 물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입니다.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격차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저장뿐만 아니라 관리의 의미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관은 스타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플로어의 개념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이 강의실처럼 이런 창고 안에다 물건을 가득 쌓으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다 보관하는 이유는 판매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그러한 보관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품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보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등의 과제가 되고 있고요. 시간의 수급 조정, 가격 조정 기능, 또 수배송 출하 준비 기능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역입니다. 수송과 보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취급 활동, 상차, 하차, 입고, 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형 하역 기기를 사용해서 빨리 또 사람이 하역보다는 즉 인력 하역보다는 기계 하역, 자동 하역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대량으로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서 하역 시간과 하역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하역이네요. 하역의 속력과 기계와 자동화, 인력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동거리 최소화시키고 제품 운반과 움직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유닛, 기계와 동력 기용, 그리고 공정과 공정한 인터페이스, 시스템화 이런 부분들을 이 하역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장입니다. 포장의 목적은 제품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고 상품 가치를 제고합니다. 물류는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보호와 취급 편리성 이것을 생각하는 공업 포장이 주입니다. 개별 포장이나 외부 포장, 선정용 포장, 내부 포장 이것은 우리가 후에 포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가공입니다. 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간단한 가공이나 조립, 재포장, 주문에 따른 조정 작업입니다. 그래서 동일 기능의 형태적 이전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래서 고객 요구에 보다 부합되기 위한 활동으로서 부가가치와 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정보입니다. 물류와 관련해서 재화의 흐름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서 물리의 각 기능이 서로 유기적, 다른 표현하면 시스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류 정보도 물류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송 기초 활동, 공항만 철도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물류 활동,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정보 유통 활동은 정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래 활동은 경제 매매에 따른 공급처, 수요처 간의 재화에 대한 교환, 재화의 교환의 사회적 매개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거래 활동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활동에서 수요 기능인데요. 이미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즉,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여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 수요를 잘 충족시키게 되면 또 다른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물류 서비스가 새로운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 기능을 하는 거죠. 위에 거는 욕구를 잘 충족시켜줬습니다. 그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으로부터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판매 정보와 재고 정보를 파악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적인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시에서는 물류의 정의와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요령 요령을 말씀드리고 또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네요.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1차 시에서는 물리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